상실의 슬픔. 2012년 8월에 나흘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도 무대에선 미국 선에도 코미디언 티건 노타르는 불과 넉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LA라고로 극장에서 모인 관객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심정을 묘사하느라고 노타르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떠나야 할까요? 어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다니. 여러분, 우리 엄마를 모르잖아요. 난 괜찮아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발견했는데 병원에서 엄마에게 병원 서비스가 어땠는지 묻는 설문을 보냈더라고요. 좋진 않았죠.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바로 가져다 줄게요. 질문 1번. 이 병원을 지나는 동안에 간호사들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엄마 내에 전혀 활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관계의 복잡한 감정은 상실의 슬픔이 초래하는 강렬한 혼돈이 굴절되어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이 왔다는 거죠. 상실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실로 인한 슬픔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슬픔도 느끼지만 동시에 분노, 죄책감, 두려움도 느끼고 감정의 깊이도 매 순간 달라진다. 분노에는 대상이 없고 죄책감에는 이유가 없다. 두려움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은 또 고통스럽다. 비평가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를 잃고 6개월 후에 애도 일기에 적은거리다. 그런가 하면 티너 노타로처럼 미국적인 일의에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다. 상실의 슬픔은 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시시각각 다른 감정으로 발현된다. 상실의 슬픔에 잠기는 것은 애도의 의식을 소유한 듯이 의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상을 당하면 흉터가 남기며 상처가 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상실의 슬픔은 적어도 세 종류가 있다. 균열이 생긴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인 슬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닥친 해악에 대한 슬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각기 다른 유형의 슬픔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유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스럽고 사랑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가변성과 다면성 때문에 상실의 슬픔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다. 각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남편과 사회로 인해 느낀 혼란을 기록한 조앤 디디온의 유명 효록 상실을 읽고 나서다. 책 후반부에 디디온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적는다. 결국 상실의 슬픔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급작스럽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한다. 이 충격이 소멸의 힘이 있고 뭔가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상하는 되게 슬픔과 치유의 슬픔이다. 그래도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우리는 그 사실 이전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슬픔과 실제 슬픔의 차이의 핵심이 있는데, 상실 뒤에 끝없는 결핍감, 공허함, 의미의 정반대, 무의미함 그 자체를 경험하는 순간이 집요하게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이 문란의 힘은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하는 데서 오지만, 우리라는 말을 써서 상실의 슬픔을 설명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슬픔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나는 아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계속 살아갈지 상상할 수 없다. 아마도 엄청난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지금 전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은 나는 상실의 슬픔을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사람은 어떨 것이라거나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는다.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유럽과 달리 나는 상실의 슬픔을 강렬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많은 경우에 첫 번째 상실의 슬픔은 대개 조부모의 죽음과 함께 온다. 그러나 나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를 알지 못한다. 이름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잊어버렸다. 외할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고 유럽에 남아있던 외할머니는 치매를 앓았다. 나는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게다가 부모님은 나를 외할머니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이건 부모님이 잘못한 거다. 상실의 슬픔에 대한 근접한 내 경험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라는 어둠으로 걸어 들어간 것을 지켜오는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나는 통찰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학으로 눈을 돌린다. 지난 30년 동안의 심리학계의 상실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렇게 발견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힘겹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프로이트의 애도 작업 개념을 뒷받침하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디 사회적인 통념했던 슬픔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도 심한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직후에 그 일에 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강요가 없었다면 개인의 정서적인 면역 체계가 억제했을 고통스러운 기억을 강화한다. 사유로 인한 슬픔은 보통 5가지 순서: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도시화되는 예측 가능한 단계를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상실의 슬픔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유명한 조지 A. 버나드에 따르면 슬픔은 단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온다. 사별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리고 여느 스트레스 반응과 같이 일관되거나 정적이지 않다. 가을 정도로 커다란 상실의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상실의 슬픔을 매우 충실히 다룬 일부 기록이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이며 사건 중심이라는 사실은 그리 놀란 일은 아니다. 상실의 아픔을 생생하게 표현한 신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작품은 아마도 40살에 스스로 생각을 마감한 영국의 실험소설가 B.S. 존슨의 쓴 작품일 것이다. 그가 죽기 4년 전인 1969년에 발표한 불행한 사람들은 상자 속 책이다. 27개의 소책자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와 마지막을 제외하면 어떤 순서로든 읽을 수가 있다. 작품의 화제는 스포츠 기자로 7년 만에 찾은 한 도시의 축구 경기를 취재하러 가면서 여자친구 토니를 방문한다. 암으로 죽었는데 전이성암. 그날 방문으로 오랜 기억이 마구잡이로 되살아나고 온종일 그를 시시때때로 찾아온다. 공교롭게도 그는 어떤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이 이미지로 여러 장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순서를 바꾸면 그 이미지는 일종의 가된자처럼 의원에 다시 나타난다. 그나마 상실의 슬픔이 지닌 복잡성, 이야기처럼 서술하기 어렵다는 특징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서로 경쟁하고 대립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여러 학파도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매정한 지시를 내린다. 당신에게 기쁨의 원칙을 내거나 유용한가,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사소한 것부터 잊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상기시켜라. 참 유익한 조언이다. 물론 쉽지 않다. 에픽테토스에게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은 지난 이해한다면 수도학과는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등장했고 400년 뒤에 로마 지배계곡의 비공식적인 이념이 되었다. 수도학 사상의 인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실현에 전환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현명한 조언 때문이다. 그것은 슬픔을 물리치는 방법을 넘어서 완전한 행복의 가능성에 이르는 길로 곧 자조의 비결이다. 그의 결론이 그거 같으면 여러 번만 그런 게 아니라 1868년 에픽테토스의 심판을 검토하던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너희 제아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에픽테토스의 저세원이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에서는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하며 몸소리쳤다. 이 수도와 철학의 원칙은 그것이 지닌 모든 배력에도 불구하고 도착적이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자기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면 원하지 않는 자는 신포도와 유사하다. 스타주의적인 태도가 고통을 둔화할 수는 있지만 이는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수감자들이나 학대받는 아내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는 자유를 더 이상 원치 않을 때처럼 억압을 수용하도록 곁들여진 사람을 생각해보자. 많은 스토아 철학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자유는 선언된 무관심 즉 갈망하지만 자유함을 지키는 대상이라고 대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억압에 분노하는 것은 아내나 아이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처럼 비이성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실의 슬픔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고통은 잘 사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그것이 사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 수도학과 세계관과 현대 수도학과 아어리의 세계관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수도화에서 말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은 우주가 신의 힘으로 질서있게 정돈되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이는 이 세상 독자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제우스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자기는 안 좋아 보이는 일이 결국 에는 잘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관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욕망에 관한 진부한 이야기가 아닌 신정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누군가 제우스를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맞추는 일은 현명하기보다 성마른 것처럼 보인다. 어진의 울프가 충고한 것처럼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가질 가치가 없다는 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철학에 위안이 있다면 그 슬픔을 없애는 데 아니라 올바르게 슬퍼하는 방법을 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상실의 슬픔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의도하는 상실의 형태는 다양하고 슬퍼하는 것이 합당한 진실도 많다. 내가 처음 상실의 슬픔을 알게 된 것은 15살 때 여자친구 조수가 내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에게 중요한 사실은 먼저 슬픔을 사별의 슬픔과 마찬가지로 버림받는 데에서 오는 슬픔도 있다. 사랑에 멀어지면 마음이 죽는다. 아이리스 머독의 소설 받아요 신뢰할 수 없는 화제의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을 기만하고 15살의 나도 그러했다. 나는 내가 영원히 줄줄 사랑할 거라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연애와 관련된 상실의 슬픔과 죽음과 관련된 상실의 슬픔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연애와 관련된 슬픔은 상대방의 죽음이 아니라 관계의 종말에 관한 것이고, 앞서 내가 관계적인 슬픔이라고 부른 것의 일종이다. 또 줄스가 내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내가 슬퍼한 것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줄스는 내가 없는 편이 훨씬 나았다. 다른 형태의 관계적인 슬픔은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며 각기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동시에 상실의 슬픔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의 죽음을 의도할 때처럼 완전히 비관계적일 수도 있다. 캐나다의 작가 스테이시 메이 파울즈는 야구가 주는 생각의 조언에서 24살의 보트 사고로 죽은 마이애미 말린스의 투수 호세 페르난데스를 애도한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낯선 이들의 집단적인 죽음에 대한 슬픔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침도 없다.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적으로 변한다. 나는 저녁 식탁에 앉고 네가 아는 삶은 끝난다. 자기 연민의 문제. 관계를 파괴하는 상실의 슬픔도 꼭 자기 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에 내 아내가 또 나는 내 자신을 걱정할 것이다. 이런 상실 상대에 대해서 셰플의 주장의 핵심은 보완된 관계 역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 보완된 관계는 우리의 경의와 존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자, 이렇게 관계의 상실을 슬퍼할 때 관계가 예전처럼 계속되기를, 곧 죽은 사람이 과거처럼 살아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과 그 관계를 완전히 잊으려 하는 체념적인 단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죽은 후의 상실의 슬픔에 가져다준 시간적인 혼란에 대해서 쓰기를 아일리는 누군가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해야 할 때마다 그 말이 내게는 여전히 자기 연시욕의 거짓말처럼 들린다. 문제는 죽은 이와 관계를 찢어가리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잘 슬퍼하기 위해서 죽은 이를 포기하고 신이를 쳐버리거나 나는 죽은 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할 것은 없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관계는 독특하고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보편색이 있을 자리는 없다. 내가 지금껏 말한 어떤 것도 해결책의 뜻도 의도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뒤에 신의를 저버린다거나 배신을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의 함께
죽은 사람을 추모할 수는 있지만은 죽은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 아이가 성장하여서 아이에게 해주는 일이 적어진다고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듯이 나를 키워준 부모를 이제 우리가 돌본다고 해서 부모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은 성실의 슬픔을 구분하며 논의했다. 그 중에 하나는 관계의 균열에서 오는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슬픔으로. 롤랑 바르트는 이것을 삶의 변화나 고독 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순수한 애도 증표 사랑의 관계의 공격이라고 불렀다. 죽음은 무해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편한 것이다. 기원전 306년 307년에 무렵 아테네의 제자들을 위한 공동체 정원을 설립한 자기결각을 전문가로 인간의 죽을 때 의식이 멈춰서 고통을 느낄 수 없기에 죽음이 인간에게 해를 끼쳐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므로 불행 중에 가장 무서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에게 와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탈의 피해는 실체한다. 가져서 좋을 만한 것도 갖지 못한 건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도 않다. 우리는 누구도 갖지 못하는 좋은 것을 박탈당했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전자 어떡하죠 마흔입니다에서 나는 총알보다 빠르고 기관차보다 힘이 좋으며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고층 빌딩을 뛰어오를 수 있는 슈퍼맨이 되고 싶은 한 친구에 관해서 썼다. 슈퍼맨이 사랑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에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초인의 삶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삶이다. 우리는 그 점을 슬퍼해야 한다. 상실의 슬픔을 강기적인 슬픔과 죽은 이를 위한 슬픔으로 구분한 것처럼 죽은 이를 위한 슬픔도 죽음이 끼친 피해에 대한 슬픔.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나는 사랑의 실이 흐어지기 시작했음을 느낀다. 어느 여름에 코즈 울체에서 어머니가 마치 갑자기 생각났듯이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를 읽는 중이다. 책 제목은 알츠하이머로 죽은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써놓은 글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책은 에르나가 인터넷인 사적으로 써둔 것을 10년 후에 교정 없이 출간한 것이다.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던 달에 에르나는 이렇게 썼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말했다. 자다가 오줌을 쌌어. 어쩔 수가 없었어. 어머니에게 아몬드 빵을 꺼낸다. 입술만 요란하게 알아댈 뿐 혼자서 드시지 못한다. 어머니가 차례 죽어서 저놈을 지키고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던 에르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렇게 쓴다. 슬픔을 그러지 못한다. 다 끝나서 그래 시간은 멈춰서 누구도 이 고통을 상상할 수 없어. 내게는 읽기 쉽지 않은 글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에르나의 사랑은 선선히 부서진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최선을 바라고 어머니가 그런 굴욕을 벗어나기를 그래서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에 깊이 슬퍼한다. 내 생각에 단지 끝나버린 관계가 아니라 이런 암울함 속에서 하나의 위안이 있다. 바로 상실로 인해서 슬퍼하는 일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들은 철학점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난제를 제기한다. 상실에 대해서 애도가 장기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어떤 의미는 좋은 소식. 심리학자 보나드는 삽이라는 사람은 대부분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한동안 방황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대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제자리를 찾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삶을 들어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나는 별로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싫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애도 역시 어떤 이유에 대한 반응이다. 어떤 이유에 대한 상실의 슬픔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고 또 깊어진다. 과거 애정이었던 감정이 오랜 유대감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일어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감정이 진화는 매우 타당하다. 왜 타당할까? 나같이 어려 보이는 상대가 더 사랑스러워지듯이 한 해 더 사랑했던 사실이 또 다른 이유에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한편으로 슬픔이 잦들고 사랑이 커진다는 사실이 언제나 내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임을 의미한다. 내가 처음 장례식에 가본 것은 미즈버그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첫 해였다. 모든 문학가에서 인간이 상실의 슬픔에 잠겨 확신 없이 비틀거리고 있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지도가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 유족이
친구들과 함께 7일 동안 애도하는 시발이라는 간섭이 있다. 서아프리카의 다호메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짓궂은 농담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삶을 가리킨다. 간사한 고대 철학자 가운데서 효율적으로 상실의 슬픔을 비난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집필하며 그의 감정 이론에서 상실의 슬픔을 제외한 이유가 분노나 두려움과 달리 상실의 슬픔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아서라고 추측한다. 서양에서 오랜 옛날부터 애도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도 의례화되어 있었다. 이에서 19세기 죽음은 좀 더 사적인 일이었다. 인류학자 제프리 고르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망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통적인 애도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애도, 사랑도 비슷한 점이 있다. 결혼이라는 건습이 건의를 이루면서 전쟁도 많은 사람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또 자유롭게 자기만의 예식을 구성한다. 내가 결혼 당시에 우리는 죄를 졌는데 애를 먹었다. 저 무리가 죄를 부탁한 사람은 알고 보니 복음주의 라디오 톡쇼 진행자 말하자면 길다. 그는 이교도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우리는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여 주례를 취소했다. 신중하게 우리는 음수감과 융통성을 갖춘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참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군요. 어머니의 죽음이나 또 아내 또는 아이의 것을 애도할 때 이와 같은 것을 한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전통을 인정한다는 것. 이 책을 집필하던 2021년 1월 장인어른의 신장호기로 세상을 떴다. 나이의 장인에도 그분은 여유가 넘치고 신실하며 현명하고 다방면에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한때 작가이자 기자로 인디애나 대학교의 어널스 칼리지에서 강의했다. 그는 학생들을 사랑했고 포크와 진보 정치에 심취했으며 도박을 좋아하는 마음을 암호화폐에 돌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나반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장인어른을 보지 못했다. 그의 죽음이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의 사망 후 몇 주 동안의 아내 마라 처제 시몬 장인어른과 함께 산 그리스도인은 이런 저런 일처조 정신이 없었다. 물리적인 거리에는 애도가 방해가 되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시발을 거행했지만 가성의 공간에서는 치른 의식으로는 실제가 있는 한 인간의 죽음을 가능하기도 어려웠다. 식당에서 마루가 밀려왔다. 반복 슬픔 속에서 정말로 울기 시작한 추도식 직후고 있다. 아내는 버릇처럼 일요일마다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하려 했다. 아버지를 수개월간 화성으로만 만나봤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그가 이제 정말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잊기 어려웠다. 그녀의 슬픔은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 슬픔은 이렇게 의식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애도하려면 적극적으로 의식을 마련해야 한다. 의식을 전통도 관리도 상실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의리가 없으면 상황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싫고 쉽지가 않다. 상실의 상처가 낫는다 하더라도 상처는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 잃어버린 사랑을 왜곡 없이 기억하며 마음속에 강렬하게 품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일까? 그러나 서사적인 종교를 바라는 일은 잘 슬퍼하는 것과도 배치된다. 애도의 관습이 상실의 슬픔에 최소한의 체계를 제공하지만 그것이 시작 중간 끝의 구조는 아니다. 그것은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안내하는 애도의 가장 힘든 시기를 위한 지도책과 같다. 상실의 슬픔은 삶이 하나의 이야기라면 행복한 결말이 없음을 상기시켜준다. 아니 어쩌면 삶은 애초에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